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소액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가신 분이자 자녀 경제 교육까지 많은 것들을 좀 해내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작은 투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소액이라는 기준이 한 어느 정도? 소액이 그래도 저는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있으면 괜찮은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요새 약간 분위기가 네, 조금 네. 가라앉았다 약간 그런 아, 말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일시적으로 뭐 그런 심리에서 거래량이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잘 가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잘 선별만 하신다면 지금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원래 신혼 때부터 전세를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당연히 저는 전세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본인의 엄마랑 저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는 뭐 저희가 집을 험하게 쌌는데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된대요. 이렇게 집이 없으면 정말 서러울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가 201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이제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게 그분 덕분에 제가 억지로라도 대출 받아 집을 사게 된 거잖아요.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딱 6천만 원만 받았어요. 그리고 빨리 갚고 싶어서 그걸 5년 안에 원금 이자 상환하는 걸로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자가 한 4.6%였거든요. 그래서 매달 15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대출금이. 얼마짜리 집을 산 건데요? 그때 2억 3천이었어요. 저희 전세 보증금하고 모았던 돈 합치고 하니까 제가 6천만 원이 딱 모자랐어요. 딱 그것만 대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5년 안에 어떻게 상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냥 눌러 앉은 거죠. 7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길 하나 건너면은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네네. 근데 거기 영끌에서 이사를 왔어요. 저도 그때 잠시 그쪽으로 갈아타게 할까 생각했는데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거기보다 우리 집이 더 낫다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저렴하게 조금만 돈을 보태면 갈 수 있었는데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 아파트 가격 2억이 오르는 거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현타가 왔어요. 이제 그 친구들을 제가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제가 너무 실패자 같은 거예요. 마음 불편하지. 그 시기를 또 제가 놓쳤고 제가 부동산에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집도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아파트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섬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나홀로 같은 아파트에다가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애들이 그런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결심했죠. 여기서 탈피를 하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내 집이 한 채였잖아요. 네. 당장 시드가 그렇게 많지 없었죠.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때 제가 투자와 실거주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렸어요. 제 실거주 집을 팔면 종잣돈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제가 3억이 생기더라고요. 팔고 저희는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때 보증금 2천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일단 종잣돈을 가지고 제가 입주장 있는 분양권을 샀고 그때 입주장이었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고 전세를 맞췄고 저는 월세로 들어간 거죠. 그때 가장 걱정이었던 게 내가 매달 이 1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그거였어요. 그때 직장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1학년이라서 제가 휴직 중이었어요. 네. 그럼 더 부담스러울 수도 그래서 있었겠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한테 사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첫째다 보니까 얘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랑 미술, 피아노, 태권도 이런 거 다 시켰는데 학습지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학원을 다 끊고 내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해주면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다 끊고 그 돈으로 월세를 냈고요. 그때부터 제가 현재까지 엄마표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잠수의 영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공부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영어 영상을 보면서 흘려듣기를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고 영어 원서가 비싸잖아요. 유명한 것들은. 저 집 근처에 영어 도서관이 있었어요. 빌려가지고 계속 읽혔거든요. 거의 돈이 안 들었어요. 좀 더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애한테 그거 못 해주더라도 나중에 내가 더 자산을 늘리면 얘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해보니까 초중학교 때는 충분히 엄마들이 집에서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 조금 투자를 했어요? 소액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소도시에 투자를 했었어요. 천안에도 했었고요. 네. 김해에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소액으로 어떻게 지역을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도 물건을 어떻게 보고 네네. 일단은 제가 제 집을 팔아서 일단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제가 투자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신용대출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커피를 또 되게 좋아했어요. 제 직장 다닐 때 항상 점심 먹으면 커피를 매일 마셨어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많이 사줬어요. 근데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니 월세 사줬다는 아니 그 전에 많이 사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한 잔이 4,100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30일 안 먹으면 거의 1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용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까 생각을 했는데 3천만 원을 저희가 뭐 4%로 이자 받아도 10만 원이에요 이자가. 충분히 제가 커피값 아끼면 이 신용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접근법이 다르다. 네. 커피값 12만 원 아껴서 뭐해 했는데 이거를 레버리지로 쓰는 분들은 이자 10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땡길 수 있잖아. 이거 그리고 그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저평가 지역을 찾아요. 매매지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보실 때 항상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쭉 하락을 했던 곳을 봐야 돼요.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지역.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 지역을 찾았는데 그때 천안이 딱 그 모습이었어요. 천안이 그 전에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9년 하반기부터 얘가 상승으로 바뀌더라고요.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가시면 전국 주택 동향 조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파트 매매 지수가 있어요. 거기 저희가 10년간의 그 흐름을 봐야 돼요. 천안이 그렇게 흐름이 딱 바뀌는 지역이었거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천안에서는 신불당, 그러니까 불당이 제일 1등인 곳이에요. 근데 불당 지회 더샵이라는 그 단지가 이미 상승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럼 여기가 상승하니까 여기가 못한 데도 따라가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그런 지역들이 상승하면 미분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미분양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미분양 현황이 있어요. 업체별 미분양 현황. 어떤 단지에 미분양이 몇 개 남았는지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봤는데 미분양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분양이 더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그 단지가 좋다는 입지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기부터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봤는데 확 빠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겠다 싶었죠. 그 모델 하우스에 전화를 했어요. 확실히 그게 미분양이 확 줄고 있고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미분양은 새 아파트가 될 것이고 이미 그 천안에는 흐름이 맞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오르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저층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오셔서는 누가 계약 취소를 했대요. 근데 층이 괜찮은 거예요. 중층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계약금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게 처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체크해서 좀 바닥 다지고 상승이 조금 확인된 지역인가 부터 한번 추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지역의 뭐 시청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미분양 현황을 봐서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가? 좀 쉽게 보신다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미분양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그 그래프가 원래는 이런 지역들이 미분양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미분양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급감을 해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상승하는 지역이고요. 똑같이 입주 물량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분명 입주 물량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확인하면서 여기가 지금 투자를 하기에 안전하고 이제 이 지역은 확실히 상승하는 지역이구나 확인하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럼 미분양이 아예 없는 지역은 그냥 투자를 안 해요? 미분양이 없는 지역들은 중요한 게 아까 봤던 매매지수 그래프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3년 이상 쭉 상승했던 지역들은 미분양이 없다 해도 너무 오래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떨어져요. 저는 하락했다가 이제 막 상승하는, 그러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바뀐 곳들? 저는 그런 곳들을 봐요. 그러면 한 이렇게 며칠 이렇게 굴려가신 건가요?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요즘에는 저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하신 다음에 매도를 안 했으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대출만 일으켜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계속 일으켜서 저 레버리지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겁이 날 수도 있고 저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마련해서 소액이라도 좀 계속 굴려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종잣돈을 뭐 1년이면 1년 그렇죠. 이내에서 계속 3천, 4천 모았다가 또 투자하고 그렇죠. 재투자하고 또 모으고 또 투자하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투자는 그때 수도권에 이제 평택 쪽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 평택이 되게 어려웠어요. 2020년이었거든요. 아직도 평택이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예요. 고덕 신도시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고덕이 평택에서는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입지가 많은 곳에 물량이 몰리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는 수요에서 충분히 소진된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저는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평택의 브랜드이고 대단지이고 이제 1년 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4억이 안 했어요. 3억 후반이었어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압박을 받는. 네, 맞아요. 근데 그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이미 5억이 넘어간 거예요.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한 거예요. 여기 괜찮겠다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20년이었죠. 그때 샀는데 제가 불과 1, 2년 전이에요. 그쵸. 3억 8천이었는데 지금 7억이 됐어요. 그럼 그 3억 8천도 네. 전세를 끼고 뭐 그렇죠. 하셨을 테니까 그렇죠. 실제 투자는 얼마가 전세가가 낮으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었죠. 네. 그래도 1억 3천만 원 네. 투자해서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네. 7억대가 됐다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뭐 투자할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인근 도시랑만 딱 비교를 해도 가격이 엄청 저렴한 곳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좀 네.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럼 네. 지금도 충분히 한 3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요새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있죠. 네. 좀 힌트 줄 수 있나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과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이 있어요. 서울 투자자는 내가 서울에 살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그분들의 거래량을 말을 하고 지방 투자자는 서울 외에 지방에 살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그분들의 거래량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거래량을 알면 미리 예상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이 더 오를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봐요? 한국 부동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거래량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 지인에 가면 거래량 데이터에 나와요. 지금 현재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냐면 지방 소도시로 다 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시드머니가 많은데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 규제가 덜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이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1등에서 10등까지가 다 소도시예요. 나만 몰랐나 봐. 지방이 굉장히 지금 핫한 상태예요. 핫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서울에서 가까운 곳을 얘기로 든다면 강원도가 있잖아요. 네. 강원도, 원주 같은 곳들. 그런 것들로 많이 유동성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너무 괜찮죠. 너무 저렴해요. 저평가된 상황이고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전북 같은 곳들을 보면 군산이라든지 익산 같은 곳들 그래요? 그리고 전남은 목포 같은 곳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 경남 쪽으로 또 내려온다 하면 김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나는 지방에 투자하면 안 된다. 딱 그 편견이 있어요. 맞아. 나도 좀 그런 거 같아. 근데 그 편견만 깨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워킹맘이셨고, 네. 그쵸? 네. 아들 둘이면 네. 체력적으로 장난 아닌데, 그래도. 네. 엄마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투자도 해야 맞아요.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네. 집안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네. 무엇을 좀 하셨는지?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시간 확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워킹맘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정말 1도 없었어요. 부동산 투자 결심하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통 9시에 자요. 아이들 재우고 내가 일어나서 다시 공부해야지 했는데 같이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했던 게 그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고 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한 6시에 일어났어요. 1시간을 당겼어요. 그러다가 5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4시로 당겼어요. 그래서 계속 4시에 일어나서 제가 보통 출근 준비 7시에 하니까 3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9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면 정말 충분히 자요. 새벽이 저는 정말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부동산 공부를 했었어요. 난 인터뷰 할 때마다 다 미라클 모닝 하고 있어 지금. 어떡해.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 다 데리고 임장을 전국으로 다녔어요. 저희 첫째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전국을 베이스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저희에게는 임장이자 여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름 휴가도 관광지로 간 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지방에 사니까 일부러 수도권에 지역을 하나 정해서 거기서 임장하고 다음 날은 거기에 있는 뭐 체험을 한다던가 뭐 거기서 좀 즐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되게 좋았던 거는 이게 전국으로 다니까 휴게소를 또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휴게소 투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 휴게소는 밥이 맛있고 여기는 또 뭐 간식이 맛있고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추억이 생기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죄송한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좋았냐고? 저희 아이들은 기다렸어요. 요즘에도 그래요. 엄마 언제 또 임장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임장이 뭔지는 알아요? 당연하죠.
거죠. 얘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데리고 가면 저는 이렇게 봐요. 같이 내려서 여기가 1등 아파트고 여기가 2등 아파트인데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건 여기는 길을 안 건너고 초등학교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건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재건축 단지도 막 보러 다녀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정도로 아파트가 오래되어야지 나중에 재건축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니까 이제는 보면 좀 투자자의 시선으로 많이 바라봐요. 그때 저희 첫째가 이제 사회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 뭐 지역 설명하면서 여기는 일자리도 좋고 상권도 좋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속으로 저기는 아파트가 정말 비싸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같이 임장 다니면서 물건을 보니까 좋긴 한데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일찍부터 또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직장 다니고 투자하고 애들 교육도 엄마표로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 미라클 모닝 그 3시간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레버리지를 한다던가 누군가에 맡긴다던가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청소 같은 것도 원래 예전에는 뭐 설거지도 밥 먹고 바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딱 날을 정해요. 내가 요 날은 화장실 청소만 한다. 요 날은 내가 뭐 집 청소 전체를 한다. 뭐 창문 청소를 한다. 이렇게 정하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친구를 안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면 아무리 시간을 쓰게 되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시간을 확보했고 뭐 주말 같은 경우 저희가 뭐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데는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주말에 정말 시간이 많아요. 그 주말 시간을 더 활용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인데 남편이랑 아이만 가도 되는 그런 결혼식들도 있고. 그럼 아이만 보내요. 남편이랑 저는 안 가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덜실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